TV조선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라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오늘의 핫 키워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웃긴 하겠지만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가 어제 인선한 위원들에 대한 당내 추인 절차를 마치고 정식 출범합니다. 한 위원장은 오후 4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예방하는데요. 전국 쟁점 현안들을 놓고 어떤 대화를 나눌지 주목됩니다. 다음 키워드는 즉시 거부입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어제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통과시켰지만 대통령실은 즉각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습니다. 여권은 노골적인 선거용 공세라고 비판한 반면 야당은 거부권을 행사하면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이젠 의원들 차례입니다. 검찰이 어제 민주당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받는 의원들 가운데 처음으로 허종식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했습니다. 허 의원 조사는 10시간 넘게 이루어졌는데 내년 초 돈봉투 수수 의혹 의원들의 줄 소환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음 키워드는 정신 나간 국방부입니다. 국방부가 내놓은 장병 정신전력교육교재에 독도가 영토 분쟁 지역이라고 잘못 서술된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질책하고 엄중 조치를 지시한 데 이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사과했지만 야당은 신 장관의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이선균 영면입니다. 배우 이선균 씨의 발인식이 오늘 정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이 씨 사망을 둘러싸고 경찰 책임론이 가라앉지 않자 윤희근 경찰청장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경찰 수사가 잘못돼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독도 7시 26분입니다. 내년 2024년 갑진년 첫날엔 오전 7시 26분 독도를 시작으로 전국에서 일출을 관측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서울에선 오전 7시 47분에 새해 첫 해를 볼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첫 번째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영상부터 확인하시죠. 동료 시민에 대한 선의를 가진 분들을 상징하는 분들을 모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을 판단의 기준, 국민들의 눈높이에만 맞춰가려고 하는 좋은 정치인으로 발전해 나가시기를 기대합니다. 꼭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집권 여당의 대표는 야당 비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협치 그런 건 아예 마인드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오늘부터는 집권 여당을 이끄는 실질적 당대표로서 공식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첫 일정은 김진표 국회의장 예방이었습니다. 네, 여야 당 대표로 새로 취임을 하면 이 국회의장 등을 찾는 게 관례인데 이 관례에 따라서 한동훈 위원장 역시 이 오늘 오전 첫 번째 공식 일정으로 김진표 국회의장을 예방을 했습니다. 김 의장은요, 이 공개 대화에서 한동훈 위원장에게 공무원과 이 정치인의 차이를 설명을 하면서 적어도 20만 명에서 30만 명의 국민들이 선택한 이 선출직 국회의원에 대한 소통과 협치 이 부분을 주문을 했는데요. 이는 아마도 한동훈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 민주당 의원들과 좀 날을 세우면서 충돌한 적이 많았고 또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한 후에도 민주당과 각을 세웠던 만큼 이 민주당 출신의 김 의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의장과 한 위원장은 모두 전직이 공무원이라는 공통점도 있죠. 김 의장도 아마 이런 점을 의식해서 저런 당부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은요, 이 같은 이제 김 의장의 조언에 대해서 잘 배우겠다 이렇게 화답을 했고요. 또 김 의장을 평소에 대단히 존경해 왔다라고도 했는데요. 이 두 사람의 회동 모습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늘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역지사지하려는 자세. 그게 역시 제일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님 워낙 스마트하시고 잘해 나가시라고 믿습니다. 제가 사실 미리 고백하건데 의장님의 그런 품격과 어떤 상생의 기본 정신을 지키려고 노력하시는 면에 대해서 평소부터 가장 존경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그런 정신 잘 생각하면서 공통점을 잘 찾고 대화와 타협을 정신을 더 배우겠습니다. 비대위원장 수락 연설을 제가 언론을 통해서 들었어요. 늘 모든 판단에서 국민들을 이 판단의 기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가려고 하는 그런 좋은 정치인으로 발전해 나가시기를 기대합니다. 꼭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 위원장 김진표 의장을 만난 뒤에는요, 한국 천주교의 지성으로 불리는 분이죠. 정유채 몬시녀 신부 지난 27일에 선종을 했는데 그 빈소에 조문했습니다. 네, 한 위원장은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과 함께 명동 대성당 지하 성당에 마련된 정신부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이 서울대교구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 위원장은 고인의 책을 읽은 적이 있고 인류가 지향해야 할 공통 과제에 대해 공영과 공생, 공존이라고 말한 부분이 마음에 와닿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조문은 한 위원장을 보고 성당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사진을 찍으며 응원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한 위원장 오늘 일정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것 역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만남입니다. 잠시 뒤인 오후 4시로 예정돼 있죠. 네, 한 위원장과 이 대표 오늘 오후 4시 회동할 예정입니다. 두 사람이 공식적으로 마주하는 건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고요. 그동안은 각종 국경일 행사 등에서 각각 법무부 장관 그리고 제1야당 대표로 참석해서 가까이 자리하거나 스치는 정도가 전부였던 만큼 오늘 두 사람이 어떤 표정, 어떤 행동, 어떤 대화를 나눌지 일거수일투족이 화제가 될 걸로 보입니다. 특히 한 위원장과 이 대표가 최근 각종 설문조사에서 차기 대선 주자로 유력하게 이름을 오르내리면서 경쟁을 하고 있어서 이번 양자 회동이 단순한 여야 당수 간 만남 그 이상의 관심을 끌 걸로 보입니다. 게다가 한 위원장은요, 취임한 뒤에 거듭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아주 날선 비판을 했고요. 이재명 대표 역시 한 위원장을 직격을 했기 때문에 더욱 오늘 분위기 어떨지 지금 주목되고 있는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앞서 그 비대위원장 수락 연설에서 꼬박꼬박 그 민주당을 이재명의 민주당 이렇게 지칭을 한 바 있고 또 당대표가 일주일에 3-4번씩 중대범죄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면서 이 대표를 좀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 첫 출근길에도 이 대표가 이 과거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유죄 판결 이 받은 부분을 언급을 하면서 이 대표를 검사 사칭한 분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는 물론 이제 본인의 임무이긴 했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의 범죄 혐의를 주장을 하면서 구속을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역시 물러서지 않았는데요. 이 한 위원장 취임 당시 축하 인사를 전하면서도 집권 여당 수장으로서 책임을 다해달라. 이 여당이 야당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정부 여당이 국정을 운영하지 않고 야권 공세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취지로 비판을 했습니다. 앞서 난 한 위원장과 이 대표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검사를 그렇게 싫어하면서 왜 검사도 아니고 검사 사칭한 분을 절대존엄으로 모시는 건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정권을 견제하는 것은 그리고 감시하는 것은 야당의 몫입니다. 여당이 야당을 견제하고 야당을 감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당이 집권당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찌 보면 참 악연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두 사람이죠. 오늘 첫 대면 자리에서 과연 어떤 대화가 오갈지 궁금한데 마침 어제 국회에서 이 최대 정치 쟁점으로 떠오른 이른바 쌍특검이 야당에 의해서 강행 처리된 직후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마냥 편치만은 않을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일단 오늘 두 사람의 만남은 한 위원장이 취임한 뒤에 이 상대당 대표에게 인사를 하는 상견례 형식인 만큼 이 여야 수장으로서 의례적인 인사말을 주고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 면전에서 서로에게 날을 세우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저희도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지만 어제 쌍특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전국이 얼어붙고 있는 상황이라 이 두 사람의 만남이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일관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결국 장외에서 치열하게 설전을 벌여온 두 사람이 공식 만남을 통해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인데요. 관련해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 위원장과의 만남을 앞둔 오늘 오전 당 최고위 회의에서 한 위원장은 협치 마인드가 아예 없는 것 같다며 선제 공격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집권 여당의 대표는 야당 비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협조를 요청할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협치 그런 건 아예 마인드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에 여당 비대위원장께서 방문도 하신다는데 이번에는 이런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비난만 할 것이 아니고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가자. 민생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합시다.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속보로 잠시 전해드린 대로요. 한 위원장은 직접 고른 비대위원들을 공개해서 주목받았는데 오늘 정식 추인 절차를 거쳐서 그러니까 당내의 추인 절차입니다. 이걸 거쳐서 비대위 공식 출범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어제 발표된 비대위원 인선안 추인 절차를 위해서 오늘 오전 10시부터 온라인으로 상임 정국위를 열었고요. 조금 전에 이제 최종 추인이 결정되면서 현 최고위는 공식 해산하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한동훈 비대위가 공식 출범하게 된 건데요. 한 위원장은 잠시 뒤 첫 번째 비대위 회의도 직접 주재할 예정이고요. 비대위원들에게 직접 임명장을 수여하고 지명 이유도 설명할 계획입니다. 첫 회의에서는 앞으로의 비대위 운영 계획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위원장은 앞서서 비대위원 인선 기준에 대해서 동료 시민에 대한 선의를 강조했었고요. 당연히 비정치인 위주가 될 거라고 예고를 했었는데 어제 비대위원 명단 발표 그리고 앞서 비대위원 인선 기준을 밝힌 한 위원장의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시죠. 자기 땀 흘려 돈 벌고 가족을 보호하고 동료 시민에 대한 선의를 가진 분들을 상징하는 분들을 모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비정치인 위주입니다. 정치인 위주로 할 거라면 제가 이 자리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이상한 일이죠. 지명직 8분 중에 1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분들은 기존에 정치권에 없던 분들로 영입을 했습니다. 윤재혁 대표, 유이동 의원을 제외하면 김혜지 80, 민경우 의원 65, 김경률 69, 구자룡 78, 장서정 78, 한지아 78, 박은식 84, 윤도현 02. 전문직이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각각의 여러 다양한 분야에 있는 분들의 목소리를 비대위에 담아보려고 했던 것 아닌가로 저는 추정을 합니다. 어제 저희도 짚어드렸었는데요. 한동훈 비대위의 면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전 여당 지도부와는 차이가 납니다. 일단 국민의힘의 설명대로 지명직 8명 가운데서 1명을 빼고는 모두 비정치인입니다. 전문성을 강조한 부분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이 평균 연령이 또 44살입니다. 세대 교체에 방점을 찍었다. 이런 해석 나올 만합니다. 네, 이 73년생인 한동훈 위원장을 비롯해서 이 지명직 비대위원 8명의 평균 나이가 말씀하신 대로 44.4. 그러니까 44.4세입니다. 이건 이제 직전 김기현 지도부의 평균 나이 53.6세보다 한 10살가량 낮아진 건데요. 앞서 한동훈 위원장이 민주당의 586 운동구가 이 결탁을 했다면서 운동권 정치 청산을 주장한 것과 맞물려 젊은 우파, 이른바 이 영라이트 이미지로 구좌파, 올드 레프트 야권과 차별화를 하겠다 그런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야권 저격수로 평가받아온 인물들이 포함된 것도 특징으로 보이는데요. 김경률 대표는 조국 사태 때 참여연대를 비판하고 탈퇴한 회계사고요. 이른바 조국 흑서 저자이기도 합니다. 또 구자룡 변호사는 대장동 의혹을 비판하면서 이른바 이재명 저격수로 불렸던 인물입니다. 그런가 하면 과거 운동권 출신으로 광우병 시위까지 주도했다가 보수 진영으로 전향해 이제는 운동권을 맹공하고 있는 민경우 대표도 눈에 띄고요.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출신 김혜지 국회의원과 이 워킹맘인 장서정 대표 등 여성위원도 3명으로 이 기존 당 지도부와 비교해 여성 비율도 늘었습니다. 물론 좋은 평가만 있는 건 아닙니다. 특히 민경우 씨의 경우에 이 과거 발언이 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네, 장서정 대표를 비롯해 이제 제외하면 대부분의 위원들이 여권 활동 이력을 가지고 있어서 참신함이 떨어진다, 돌려막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고는 있는데 특히 민경우 대표는요, 지난 10월 한 토크 콘서트에서 노인 비하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한 게 드러나서 논란이 됐습니다. 민 대표는 젊은 세대의 사회적 역할론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실수였고 당시에도 곧바로 사과를 했다고 해명을 했는데 비하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고 신중치 못한 표현을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재차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은 민 대표를 즉각 사퇴시키고 한동훈 위원장이 사과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 회장 아마 시청자분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앞서 노인 비하성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김은경 당시 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이제 사과하러 찾아오니까 그의 사진에 대고서 따귀를 때렸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관련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민경우 대표의 과거 발언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지금 가장 최대의 비극은 노인네들이 너무 오래 산다는 겁니다. 빨리빨리 돌아가셔야
죄송합니다. 새로운 세대가 올라와서 아까는 좀 극단적인 표현을 했지만 자연스럽게 그 선배들을 밀어내야 된다. 한동훈 비대위 면면이 발표된 어제 대통령실도 비서실장, 정책실장, 안보실장, 이른바 이 3실장은 모두 교체했습니다. 역시 직전보다 평균 나이가 한층 낮아지면서 이 여당의 쇄신 분위기에 발을 맞춰야 한다. 이런 윤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네, 어제 대통령실은 이 김대기 비서실장이 전격 사임하고 이관섭 정책실장이 그 후임을 맡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새 정책실장 자리에는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가 국정원장으로 지명된 조태용 안보실장의 후임에는 장호진 외교부 차관이 임명이 됐습니다. 새로 임명된 이 3실장은요, 모두 1980년대 대학 학번 출신인데요. 평균 나이가 59세입니다. 이 전임들의 평균 나이는 65세인데 그거에 비해서 한 6살 정도 어려진 겁니다. 대통령실은 여당이 젊어진 만큼 대통령실도 60년대생 이하만 남게 됐다면서 이 새로운 분위기에서 집권 3년 차를 맞는 것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잠시 후인 오후 4시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처음으로 만납니다. 두 사람이 대면하는 모습, 정치권에 관심이 지금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과연 어떤 분위기일지, 어떤 대화를 나눌지 저희가 참 전망하는 것도 좀 어려울 듯합니다. 그래서 패널들께는 두 사람한테서 어떤 얘기를 듣고 싶은지 이 부분을 제가 여쭤보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은 예방 아닙니까? 당의 대표격인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취임하고 야당의 대표를 만나러 가는 것이니만큼 기존의 태도와는 다르게 일단 예의 있는 모습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국민이 기대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협치라는 단어일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 한복판에 놓여져 있고 또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은 어차피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겠습니다마는 야당의 대표로서의 자격을 갖고 있는 만큼 국민의 삶, 민생을 중심으로 어떻게 함께 협력해 나갈지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들이 적어도 오늘 하루 첫 번째 예방에는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일단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말씀 아까 이제 김병민 의원께서도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기계적인 만남입니다. 여야 대표가 따지고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취임 인사를 오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갖추고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 전에 너무 센 발언을 많이 했어요. 야당 대표에 대해서 20년 전에 일에 검사 사칭 부분을 얘기를 해버리고 자락을 깔면 좋은 얘기가 나올까 하는 염려가 있는데 오늘은 그냥 김건희 여사 특검법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날선 비판을 했던 이력이 있지만 그걸 다 그냥 감안하고요. 국민들 보시기에 그래도 만남에 있어서 그냥 여야 대표가 만난다는 데 의미를 뒀으면 좋겠다. 좀 여기서 또 날석에 서로 그냥 설전 벌이는 거 국민들 피곤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번 만남은 좀 차분하게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입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의 첫 정치적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이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예고했던 대로 이른바 쌍특검법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죠. 여당은 표결에 불참했고요.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 의원들이 연합해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전국은 출구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안개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이 쌍특검은 지난 4월이죠. 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 그러니까 이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이 된 뒤에 8개월 만인 어제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이 됐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수사할 이 두 개의 특별검사 도입 법안인데 이게 이제 어제 국회를 통과를 한 겁니다. 반대 표시로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요. 대신 이 법 통과 이후에 국회에서 규탄 대회를 열고 밀실 야합, 입법 폭주라면서 야당을 비판한 반면에 민주당은 여당을 향해서 안건 상정조차 거부하지 않았느냐라고 맞받아쳤는데요. 어제 모습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재명 방탄특검 입법 폭주 중단하라! 중단하라! 총선력 민심교란 국민들은 분노한다! 차라리 특별검사를 민주당이 임명하십시오. 차라리 특별검사를 이재명 대표가 임명하십시오. 편향적인 특별검사는 내년 총선까지 일방적인 언론 브리핑을 할 것이고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을 흠집내서 내년 총선에 이용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들어와서 투표나 하세요. 야당이 특검을 추천한 사는 전례도 있었고요. 브리핑하는 것도 전례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마 누구보다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본인이 최근 특검을 했었기 때문에 그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엄정히 수사함으로써 그 진상을 신속히 규명해야 합니다.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신 것처럼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부인을 수사할 수 있는 특검법이 가결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당은요, 이 법안이 많은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여당의 주장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시점인데요. 김건희 특검법이 진행이 된다면 특검 임명과 준비 기간을 거치면 내년 2월부터 70일간, 그러니까 총선 기간 내내 특검이 수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들어서 총선용 악법이라고 몰아세우고 있는 거고요. 반면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 등에서 작년 9월부터 이 특검법을 논의를 했는데 여당이 그때 진작 합의해줬으면 수사 자체가 끝났을 거라며 특검 시기가 이 총선과 맞물리게 된 건 오히려 정부와 여당 탓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특검 추천권입니다. 통과된 법안은 이제 야당이죠. 민주당과 정의당만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할 수 있다고 못 받고 대통령은 이 중에서만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당초 법의 원안에는요,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정당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정이 돼 있었는데 야권은 만에 하나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탈당할 경우에 국민의힘도 그렇게 되면 추천권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서 법 처리 직전에 아예 민주당과 정의당으로 사실상 추천권 정당을 한정시키는 쪽으로 규정을 바꿔서 통과시킨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당은 특검도 엄연히 검사인 만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데 통과 법안대로 추천권이 이뤄지면은 이제 당연히 야권에 치우친 후보들이 나올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정의당은 대통령 부인을 수사할 특검 추천에 여당이 관여하면 그게 오히려 편파적인 인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맞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사 과정을 수시로 브리핑할 수 있게 한 규정입니다. 이를 두고 여당은 총선용 정치특검의 증거라고 보는 반면에 야당은 과거 대부분의 특검법에도 있던 조항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야 대치가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입장은 과연 뭘지, 이것도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건데요. 한 위원장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총선용 악법이다, 이런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서 이 원칙적으로 법 앞에 예외는 없다, 이것도 강조를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3의 협상안을 제시하는 건 아니냐, 지금 이 부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한 위원장은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하기 전인 지난 19일 이 김건희 특검법 등이 독소 조항이 있는 악법이라고 규정하면서도 그에 앞서 먼저 법 앞에 예외는 없다는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이를 두고 일각에선 한 위원장이 이 독소 조항을 삭제하고 총선 후에 특검법을 시행하는 쪽으로 협상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 겁니다. 다만 한 위원장은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한 뒤에 이 총선용 악법이라는 점을 더욱 강조하고 나서고 있죠. 오늘 모습과 지난 모습 함께 보고 오시죠. 매일 이러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기회라든가 발언할 상황이 많이 있으니까 오늘은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합니다.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되어 있는 독소 조항까지 들어있죠.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입니다. 그런 악법은 결국 국민들의 정당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법이 총선용 악법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 법을 통해서 4월 9일, 4월 8일, 4월 10일에도 계속 생중계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총선 그렇게 치르겠다는 법? 저는 그거는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이고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에서는요, 쌍특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곧바로 입장을 냈습니다. 그간 이제 거부권을 행사한 다른 법안들과 달리 이례적으로 즉각 거부권 행사를 공식 확인한 건데, 이게 지난 성탄절에 있었던 그 비공개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결정된 그런 사안이 아니냐, 지금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실은 쌍특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약 10분 만에 상당히 강한 어조로 법안이 정부로 넘어오면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시죠. 지금 국회에서 쌍특검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네, 앞서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등 다른 법안의 거부권을 행사할 때는 길게는 2주까지 숙려 기간을 가졌었는데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인 거죠.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이번 특검법이 선거를 겨냥해서 여야 합의 없이 강행 처리됐다는 점에서 과거 다른 특검과는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실이 즉각 거부권 행사를 공언하고 나오니까 그렇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혹시라도 이제 특별 감찰관을 신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대통령 부인의 문제를 관리를 하는 제2부속실 설치 이런 식의 어떤 대안을 제시하지 않겠느냐. 앞으로 비대위가 공식 활동에 들어가면 그런 제안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런 해설도 나오고는 있지만 아직 어느 것도 지금 결정된 건 없어 보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민주당에서는 이런 여권의 움직임에 대해서 반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이거 탄핵 사유가 될 거다 이런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대통령실에서 이 김건희 특검법 통과 직후에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밝히니까 민주당은 죄가 없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가 없다면서 공세를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이 가족 관련 사건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헌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라는 주장까지 나오게 된 건데요. 이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목소리와 오늘 라디오에 나온 이 김용민 의원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특검법이 통과됐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그 수없이 말하던 분들 다 어디 가고 그 특검 표결 현장에서 국민의힘 전원 퇴장했습니다. 국회에서 특검법이 통과되자마자 대통령실이 법안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거부권 행사를 고민 중이다. 이렇게 하기도 어렵습니까? 뭘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당당합니까?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이 사건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헌법적 한계가 있어요. 판사가 재판할 때 자기 사건 판결 못하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할 때는 자기 또는 자기 가족, 배우자와 관련된 사건은 제적 깊이 회피가 되는 게 헌법 내재적 한계라고 저희가 부르거든요.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신 문제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탄핵 사유 중에 굉장히 중요한 탄핵 사유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은 입법 폭거라고 반발하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국회 본회의가 있는 날 재표결해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윤지혁 원내대표 목소리 듣고 오시죠. 우리 당은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본회의가 있는 날 재표결을 해서 선거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하고 또 국민들의 피로감도 좀 덜어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애초부터 총선용 총선 민심 교란용 입법인데 스스로 총선 민심 교란용 입법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이 어제 이례적으로 국회에서 이른바 쌍특검이 통과되자마자 즉각 이거 이송되면 즉각 거부권 행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결국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 그만큼 강경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야당은 지금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요. 아까 김용민 의원의 얘기 들으신 것처럼 이거 잘못하면 탄핵 사유도 될 수 있다 지금 이렇게까지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과연 이 쟁점 전국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정말 해답을 어디서 찾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당 입장은 분명하죠. 선거를 앞두고 있는 정치용 특검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후보들이 예비 후보를 등록해서 선거 운동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 쌍특검을 통해서 내내 총선 전국으로 이어가게 된다는 것에 대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피력했고요. 민주당은 시종일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만 이 쌍특검 중에는 50억 클럽에 관한 특검들도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 내용들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관련된 이슈와 꼭 맥이 닿아 있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기에 대한 특검을 민주당이 추진하게 되겠다는 모순적인 행태가 다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들은 쏙 빠진 채 김건희 여사를 끌어들여서 끝까지 정치 공세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여질 수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고요. 다만 국민의힘은 이 내용이 정치적인 상황이라서 선을 긋게 되더라도 그동안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 견제와 균형에 대한 조치들에 대한 목소리도 국민들께 분명히 전해지는 만큼 후속적으로 어떤 방식의 변화를 끌어낼지에 대한 숙제는 남아있다고 봅니다. 네. 일단 해답은 나와 있습니다. 해답은 국민이죠. 국민들이 바라는 걸 하는 거. 대통령도 알고 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알고 있습니다.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대통령께서도 강서구 참패 이후에 국민은 무조건 늘 옳다.
그러면 국민이 어떤 입장인가를 보고 따라하면 돼요. 그게 답이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일성이 그랬습니다. 국민의 생각을 나침반으로 삼고 가겠다. 그러니까 국민이 기준이 되면 이 특검법을 거부할 이유가 없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이 이걸 정치적으로 했다는 주장에 국민의힘의 의견들이 국민들이 봤을 때 그 말이 맞겠다 하면 이걸 반대하겠죠. 근데 압도적으로 국민들이 이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배우자라고 해서 이거를 이해충돌의 어떤 오해까지 감수하면서 거부한다? 이거는 정말 앞으로 그 국민들을 무시하는 부분들을 총선에서 어떻게 감내할지 참 걱정이 되고요.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이게 진즉 받았으면 돼요. 여야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이 특검을 거부한다? 지난 3월에 얘기했을 때 정말 이게 꺼리낌이 없었다면 그대로 받아서 당신들 정말 우리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민주당 자꾸 정치화하고 면박 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자, 우리는 꺼리낄 게 없어. 그때 받아서 정말 무죄가 나왔으면 민주당의 역풍을 그대로 돌려줄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 질질 끌다가 12월에 대통령이 결국엔 거부권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다? 국민들이 어떻게 볼지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민주당의 내부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가 만나서요, 당 통합 방안 등을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정세균 전 총리가 이 현애살수라는 그런 말을 던졌는데 이게 또 의미심장해 보였습니다. 네, 어제 이제 저희가 속보로만 간단히 전해드렸는데 두 사람의 오찬 회동은 1시간 40여 분간 이 배삭자 없이 진행이 됐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는요, 이 대표에게 당 대표로서 책임감을 갖고 이 내부 분야상을 수습할 것으로 그렇게 주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 정 총리가 현애살수라는 사자성어를 언급을 했습니다. 이는 이 백범 김구 선생이 거사를 앞둔 윤봉길 의사가 했던 말로도 유명한데 현애살수는 절벽에 매달려 잡고 있던 손을 놓는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려운 상황에서 비장한 결단을 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읽히는데 다만 이제 이 말에 어떤 함의가 담긴 건지는 어제 회동 이후에 전 정 총리가 직접 설명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정치권에서는 좀 해석이 분분했는데요. 관련해서 먼저 이 정세균 전 총리와 민주당 권칠승 수석 대변인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총선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이 총선 결과가 우리나라의 명운을 결정지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정말 잘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사자성어를 한 말씀 하셨습니다. 현애살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백범 선생이 윤봉길 의사에게 거사전했던 말씀입니다. 이제 필요할 때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하면 당도 나라도 그리고 대표에게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 현애살수라는 말을 두고서요, 비명계하고 친명계에 해서 지금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비명계를 중심으로 정세균 전 총리가 이재명 대표에게 사퇴나 불출마 혹은 그 이상의 희생을 촉구한 것 아니겠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 현애살수라는 사자성어가 그동안 정치권에서 중요한 결단을 요구할 때 종종 쓰였던 말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6년 당시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이 지방선거 패배 뒤에 물러나면서 언급한 바 있고요. 앞서 지난 2월에는 국민의힘 주호영 당시 원내대표가 사법 리스크 전국에 막힌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며 사용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측은 권한과 책임을 갖고 통합과 혁신에 나서라는 의미라면서 확대 해석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어제 회동 내용을 브리핑한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필요할 때 결단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정 전 총리가 말씀하셨다면서 특단의 대책은 대표직 사퇴나 비대위 구성과는 거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련해서 비명계 이원욱 의원 그리고 박주민 원내 수석부 대표의 엇갈린 발언들 이어서 들어보시죠. 지금거리다 봐왔던 정세균 의장님은 굉장히 그 간접 화법을 많이 사용하시고 그러거든요. 근데 아마 오늘 그 정도에 달하면 정말로 쓸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을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방송 나와가지고 한번 넘기기도 좀 했었는데 자기가 여태까지 장당을 해보면서 민주당이 이렇게 민주주의가 훼손된 적이 없었다. 최악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연장선에서 보면은 딱 맞을 것 같고요. 민주당 틀에서 혁신을 하고 민주당 틀로 선거를 치르자라고 하는 생각은 확실하신 것 같습니다. 정세균 총리의 발언을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이전 후퇴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벌써 브리핑을 했고요. 그 당시 상황이나 문맥을 보면은 총선 승리를 위해서
혁신 이런 것들을 정말 진짜 과감하게 해라라는 주문이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정세균 전 총리 같은 경우 이재명 대표님한테 여러 가지 주문을 해놓고 물러나라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문맥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당 혁신의 시한으로 제시한 연말을 코앞에 두고서 어제 회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회동 결과가 당 분열의 어떤 분수령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관측 나왔었는데 정작 이재명 대표 어제 회동 이후에도요 이 쇄신 요구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 대표는 어제 회동에서 정 전 총리의 당부를 경청하면서도 자신의 거취나 비대위와 관련한 언급 없이 통합과 혁신에 공감한다는 취지의 입장만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도 당 내분과 관련한 특별한 언급 없이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쌍특검법 거부권 방침에 대해서만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이런 이 대표의 행보에 연말까지 이 대표 사퇴를 요구했던 이낙연 전 대표와는 접점을 찾기 더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어제 회동이 끝난 후 이재명 대표 반응과 권칠승 수석 대변인 브리핑 이어서 듣고 오시죠. 이낙연 전당대표랑 거리 두시나요? 총선 얼마 안 남았는데 전달 같은 건 없어요. 혹시 어제 남평 비대위 얘기는 그럼 안 나오나요? 그래서 위험입니다. 여기 차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요할 때 결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께서 대답 없으세요? 비상한 시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셨고 혁신이 필요하다. 그리고 혁신 경쟁에서 뒤지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다 포함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혁신 방안이나 이런 것까지 얘기하셨어요? 아니 구체적으로는 말씀하지 않으셨고 특단의 대책, 다음에 혁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 일각에서는 그제 이낙연 전 대표의 최측근인 남평호 전 총리실 민정실장이 자신이 대장동 의혹 최초 제보자라고 밝힌 이상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의 요구에 따를 이유가 없게 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어제 회동에서 민주당 분열의 핵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네, 권칠승 대변인에 따르면 어제 회동에선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이나 탈당 가능성과 관련한 대책, 포용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를 만나라고 이재명 대표에게 촉구했던 김부겸 전 총리와 달리 정세균 전 총리는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다만 정 전 총리는 어제 회동을 마친 뒤에 이낙연 전 대표와 통화를 해서 이 회동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설명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늘 이런 사실을 공개하면서 알려진 건데 정 전 총리의 요구에 이재명 대표의 즉답이 없었다면서 이 어제의 만남을 평가절하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낙연 전 대표 어제 회동을 보고서 신당 창당 쪽으로 오히려 마음이 기운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야권 안에서는 나오고 있다는데요. 다음 주 안에 거취 표명을 할 계획이다. 이걸 또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네, 어제 최성전 고양시장의 출판 기념회에 참석한 이 전 대표는 앞으로의 구상에 대해서 언제쯤 들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내년 1월 첫째 주에 안에 거취를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연말까지 민주당에 시간을 주겠다고 한 그 시한을 못 박았던 만큼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건데 사실상 다음 주 거취 표명을 하면서 이 전 대표가 창당을 공식화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현재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신당 이름의 후보군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서 다음 주 중에 당명 등 구체적인 신당에 대한 청사진도 공개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신당에 합류하겠다 이런 뜻을 밝히는 지금 민주당의 인사들이 또 하나 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서 민주당 공천 자격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뒤에 최성전 고양시장이 신당 합류를 선언했었고요. 오늘은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이 신당 합류를 선언했습니다. 이 전 부의장의 경우 대표적인 동교동계 인사인데다가 민주당 출신 6선의 중진인 만큼 이낙연 전 대표에겐 정치적 원군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석현 전 부의장은 오늘 탈당 기자회견에서 신당 창당을 두고 의견을 교류한 민주당 의원들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몇몇 비명계 의원님들은 아마 감을 잡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해서 이 추가 탈당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석현 전 부의장 목소리 들어보시죠. 저는 오늘 민주당을 탈당 선언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심으로 민주당에는 도덕성과 공정이 실종이 됐습니다. 서울법대 동창이며 50년 친구인 이낙연의 외로운 투쟁을 제가 양심상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떠난다고 의견을 교류하시거나 하는 의원들이 있나요? 몇몇 비명계 의원님들은 아마
감을 잡을 겁니다. 동교동계 의원들하고 따로 얘기를 사전에 나누셨나요? 권우갑 고모님 등 몇몇 분들은 아십니다. 날 성원합니다. 성원한다고요. 당 원로로서 이런 결정 내리시기 전에 지도부의 어떤 의견을 직접적으로 우려를 표현할 길도 없습니다. 비명계인 내가 전화하면 이재명 대표는 전화도 안 받습니다. 내가 민주당 고문입니다. 그래도. 비대위를 요구했던 비명계 모임 원칙과 상식도 이르면 다음 주에 거취를 결단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원칙과 상식은 공동행동을 전제로 민주당 총선 경선 참여, 탈당 및 신당 창당 등 여러 선택지를 두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낙연 신당으로의 합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공천 파문이 벌어질지 이제 저희 지켜봐야 되겠지만 과연 그 파문을 어떻게 이제 잠재우느냐 아니면 이걸 더 확대 재상시키느냐 이 여부를 가를 수 있는 핵심 변수가 될 수도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공천관리위원장입니다. 네, 민주당이 오늘 위원장을 발표를 했는데 외부 인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죠. 이 대표가 이렇게 외부 인사를 영입한 건 당내 개파 간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공관위원장으로 최근 불거진 공천 갈등을 봉합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임 교수는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대표 정책자문단에서 활동한 경력도 있어서 비명계가 반발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긴 합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 측은 임 교수는 특정인을 지지한다기보다는 여야 가리지 않고 정치인들에게 자문을 해온 학자 출신임을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공천관리위원장으로 민주주의 세계적 석학이신 고려대 임혁백 교수님을 임명했습니다. 변화를 주도하는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한 선거 관리해 주실 걸로 기대합니다. 이번 인선이 약간 당 통합 의지는 좀 찾아보기 힘들다 지적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임혁백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인들에게 많은 자문을 해오신 학자시죠. 어제 정세균 전 총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만나서 현애 살수 이 고사성어를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걸 두고서 민주당의 친명 주류와 그다음에 비명계가 전혀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진영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들은 선거를 앞두고 분열은 필패다라는 것들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그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김부겸 전 총리를 만났던 것이고 또 정세균 전 총리를 만나는데 두 분 다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통합해라. 하나로 가야 된다. 그리고 오늘 정세균 전 총리가 얘기했던 거는 현해살수. 그러니까 결단해라. 그런 것인데 결단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거의 멀어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어떤 혁신에 대한 행동이나 결과물들을 내놓지 않고 그냥 떠나면 떠나는 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하나가 돼도 모자란데 이 둘이 되려고 하느냐. 그거는 지도부인 당대표인 이재명 대표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어떤 그런 애처를 취해달라는 그런 얘기 같아서요. 아마 이재명 대표께서도 30일이 되기 전에 입장을 표명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입장 표명이 뭘지가 진짜 궁금해지는 건데 한 번만 예상해 주시죠. 네, 벼랑 끝에서 손을 놓겠다는 건 모든 걸 다 내려놓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너무 답은 나와 있죠. 밖에서 주장하고 있는 통합비대위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대표의 기득권을 내려놓으라는 거지만 그럴 생각이 추호도 없는 상태처럼 보입니다. 공천관리위원장이 어떤 인물인지를 떠나서 공관위까지 다 임명을 끝냈기 때문에 그 뒤에는 신속하게 공천 작업들을 다 마무리 짓고 그 뒤에 이재명 대표의 거취 등 나머지 사항들을 고민하게 될 텐데 이런 내용들을 민주당이 다 확인을 한 상황이어서 이제 이낙연 전 대표 등의 신당 창당 속도가 더 붙을 수밖에 없는 형국이 되어버렸다 생각합니다. 네. 야권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어제 오늘 또 여러 소식들이 나왔습니다. 우선 민주당 돈봉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요. 돈봉투를 받은 의혹을 받는 의원들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첫 현역 의원 소환자가 나온 겁니다. 네, 검찰이 이틀 전 민주당 허종식 의원을 비공개 소환 조사한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된 후에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의원의 첫 소환 조사로 허 의원은 10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고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허 의원은 당대표 경선을 앞둔 지난 2021년 4월 28일 국회 본관 외통위 소회의실에서 윤관석 무소속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이 담긴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은 허 의원과 같은 혐의로 강제 수사를 받은 민주당 임종성 의원과 앞서 구속영장까지 청구됐던 무소속 이성만 의원과도 출석 일정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수사 대상을 선별해 소환을 통보했다면서도 이 구체적인 인원이나 대상자를 알려주긴 어렵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정치권에선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전현직 민주당 의원들이 줄줄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허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 아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졌고 실제 언론에도 그런 입장 밝혔습니다. 네, 검찰 조사 뒤에 허 의원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검찰 조사에서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설명을 했다라고 밝혔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허 의원 이외에도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대부분의 의원들을 역시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6월 국회 본회의에서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의원들을 언급한 한 비대위원장의 목소리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그리고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둔 이성만 의원의 지난 목소리도 이어서 들어보시죠. 돈 봉투의 조성 살포 과정이 마치 생중계되듯이 녹음되어 있습니다.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시게 됩니다. 검찰이 좀 냉정을 찾고 합리적으로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돈 봉투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나요? 아니 그걸 제가 인정한 적이 없는데. 캠프에 자금 전달한 거는 인정 안 하시나요? 예, 그거 인정 안 합니다. 이처럼 검찰 수사가 돈봉투를 받은 의혹을 받는 의원들로 지금 확대가 되는 상황에서 구속돼 있는 송영길 전 대표는요, 옥중에서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또 거듭 겨냥하고 나섰습니다. 네, 송 전 대표가 지난 18일 구속이 됐는데요. 그 구속 기간이 한 차례 연장이 되면서 내달 6일까지 이 구치소 생활이 예정된 상황입니다. 그런 이제 송 전 대표가 변호인을 통해서 또다시 한 비대위원장을,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판하고 나선 건데 어제 오전 이 송 전 대표를 접견한 변호인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장관직을 사적으로 이용해서 정치인이 됐으면서도 마치 오래된 민주투사처럼 행동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하고요. 또 8.6 운동권을 겨냥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취임사를 두고서는 마치 부대변인 논평 수준이라고 평가절하하면서 앞서 이 논란이 됐던 한 장관과 자신의 나이와 재산 차이를 재차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신보다,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보다 이제 10살이 어린데도 송 전 대표 자신은 20년 된 빌라에 전세로 살고 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강남의 타워팰리스에 살면서 나보다도 재산도 많다. 둘 가운데 누가 특권층이냐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언급이 이제 처음은 아니었죠. 송 전 대표는 지난달에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던 바 있는데요. 이런 이 송 전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은 송 전 대표 같은 사람들이 어릴 때 운동권 했다는 것 하나로 대한민국 정치를 수십 년간 후지게 만들었다 이렇게 맞받아치기도 했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겨냥을 했던 송 전 대표의 지난 목소리들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걸 그대로 놔둬야 되겠습니까? 이게 내가 이 물병 있으면 던져버리고 싶은데 말이야. 한동훈 장관이 대한민국 정치를 수십 년간 후지게 만들었다 이렇게 받아쳤는데 이렇게 법무부 장관을 후지게 하는 정권은 처음인 것 같아요. 도덕적을 이야기하는데 한동훈 장관이 나보다 나이가 10살이 더 어린데 검사를 하셔가지고 재산이 43억이고 타워팰리스에 살고 계십니다. 나는 돈이 부족해서 서울에 아파트를 얻지 못하고 연립주택 5층에 지금 4억 3천만 원 전세 아파트 살고 있습니다. 뭘 도덕적으로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지만. 검찰 조사에서는 이제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송 전 대표.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향해서는 계속 이렇게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제 본인이 구속된 걸 이 정치적인 이슈로 몰고 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엿보인다는 해석이 나올 만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른바 옥중 정치로 장외 여론전을 펼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송 전 대표의 변호인은 송 전 대표의 접견 내용을 전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메시지를 전해달라는 송 전 대표의 당부가 있었다고 밝혔고요. 이어 송 전 대표가 구속영장의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면서 기소가 되면 법원에서 무죄를 받아낼 거고 새해에는 윤석열의 검찰공화국을 물리치고 다시 민주공화국을 되살릴 수 있도록 옥중에서라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면서 이 송 전 대표가 매일 2차례 108배를 하고 야외 활동이 불가능한 대신 저녁 식사를 건너뛰는 방식으로 건강을 관리하고 있다는 점도 전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이제 구속되기 전에는요, 영장 쳐라 그러면 내가 기각시킬 자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구속이 됐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기소가 되면 법원에서 무죄를 받아내겠다 이렇게 지금 자신을 했다는 거니까 저희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간 잊혀지는가 싶었던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이 있습니다. 이 논란은 또 결국 재판으로 갈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네, 최근 법원이 김남국 의원에 대한 민사소송과 관련해서 김 의원에게 유감을 표하라면서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 저희도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법원의 결정에 김 의원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사과 못하겠다, 지금 이건가요? 김 의원의 주장은 민사소송이 제기된 사건 청구 원인 중에 확인되지 않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포괄적이고 모호하게 포함돼 있고 또 원고들이 주장하는 유감의 뜻을 표하는 것은 피고인 자신이 청구 원인에 기재된 모든 내용을 잘못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김 의원은 상임위 도중에 가상자산을 거래한 점에 대해서 거듭 밝혀야 할 듯 송구한 마음이며 이미 정치적으로 책임을 졌다면서 이 부분에 국한된 유감의 표시라면 사건의 신속 공평한 해결을 위해서 조정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김남국 의원 다 아시다시피 변호사입니다. 근데 자신이 법률가이기 때문에 이 청구 원인에 기재된 모든 내용을 잘못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그다음에 이미 정치적으로도 책임을 졌다. 이렇게 어떤 자신의 법률적인 해석, 그다음에 의견을 내놓은 건데 김 의원이 잘못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밝힌 청구 원인. 이건 또 뭡니까? 물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이 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다만 이제 지난 5월이죠. 김남국 의원을 상대로 2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시민단체인 이 서민민색대책위원회 측 서민위 측은 김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멀리하고 이 가상화폐 투자에 몰두해서 정치적 고통을 입었다. 김 의원의 행위로 많은 서민들이 박탈감을 느꼈으므로 이 서민 대표로서 위자료를 청구한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 의원이 이 가상화폐에 투자를 해서 수십억에서 수백억의 이 시세 차익을 얻었음에도 검소한 청년 정치인으로 가장을 해서 후원금을 받았다 이런 점도 꼬집기도 했습니다. 이런 서민이 측의 주장 사실 서민이만의 생각이었을까? 이건 또 저희가 생각해볼 부분이 있습니다. 당시 이제 많은 언론이 사설 등을 통해서 그 부분을 많이 지적을 했었죠. 특히 그 라면만 먹었다고 한 부분 이게 이제 그런 과거 발언들이 재조명되면서 여론의 비판이 컸었는데요. 이 관련 영상과 이 상임위 중에 코인 거래를 해명을 했던 이 김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매일 라면만 먹어요. 네. 라면하고 만두하고 이렇게 먹은 지 거의 한 7, 8년 된 거예요. 전혀 화제가 될 줄 몰랐고요. 크리스마스를 앞둔 위트 있는 글과 함께 후원금을 부탁드렸는데요. 그 글을 보고 웃으시면 후원금을 주셔야 됩니다. 이게 상임위 시간 내냐, 시간 외냐 이걸 떠나서 너무나 제가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액은 0.99개인가 0. 몇 개라고 해서 이게 너무 소액이어서 이제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고. 액수가 이 정도 되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몇천 원 정도 수준입니다. 네. 김 의원이 법원의 강제 조정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자 서민위 측에선 아직도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다는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의 신청을 하면서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일부에 대한 수용 의사를 표현한 것은 이 재판부와 조정관을 기망한 행위라고 지적을 한 건데요. 앞서 법원은 김 의원에게 사건 청구 원인으로 기재된 행동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고 이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는 내용의 조정 결정을 내렸고 서민위 측은 법원의 강제 조정 결정에 돈을 받지 않아도 되니 김 의원이 대국민 사과를 한다면 이의 신청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혔던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결국 이번 건이 이제 재판으로까지 갈지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오전에요. 국민권익위가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이 계기가 됐던 이른바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분석 결과 이걸 발표했는데 그 내용이 또 놀랍습니다. 네, 국민권익위가 21대 국회 임기 개시일인 2020년 5월 30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의 국회의원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전수조사는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논란이 불거진 뒤 지난 5월 25일 국회에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에 따른 것으로 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11명의 국회의원이 매수한 가상자산은 총 625억 원, 매도한 누적 금액은 약 63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의원들의 실명과 소속 정당 등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실명을 포함한 조사 결과는 국회의장과 각 당 대표에 송부됐다고 하고요. 의원들이 거래한 가상자산은 주로 비트코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원 11명이 총 625억 원의 가상 자산을 거래를 했다. 이건 물론 이제 누적 액수기는 하지만 이거 결국 상당한 규모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알려지기로는요, 이 김남국 의원의 매수 그리고 매도 금액이 이 중에서 압도적인 규모다 이렇게 또 알려졌습니다. 뭐 공개된 거래 규모의 90% 정도가 이제 김남국 의원의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 김남국 의원 이 단 한 사람의 매수 누적 금액만 555억 원 그리고 매도 누적 금액이 563억 원이나 된 겁니다. 권익위는 이 나머지 의원들의 매수 총 누적 금액은 약 70억 원이고 매도 총 누적 금액은 약 68억 원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일부 의원들은 이 가상자산 취득 과정 등 이 입출금 내역이 불분명해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는데요. 특히 가상자산 소유 및 이 변동 내역이 있는데도 신고하지 않은 의원은 총 10명으로 확인이 됐다면서 구체적으로는 소유 현황을 등록하지 않은 의원이 2명, 변동 내역을 누락한 의원이 2명, 또 이 소유, 변동 내용 모두 등록하지 않은 의원이 6명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권익위의 조사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결국 이제 가상자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아니면 또 거래를 하고서도 이거를 공개하지 않고 신고하지 않은 의원이 지금 10명 가까이 된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태도의 문제입니다. 가상자산의 거래가 범죄는 아니잖아요.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는 것인데 결국에는 지금 전체 금액이 600억 이상이라서 마치 이제 선출직 공직자들이 뭔가 가상자산에 많이 거래를 하는구나라는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는데요. 김남국 의원의 550억을 빼면 한 50억, 60억입니다. 그러면 일부 의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 가상자산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어떻게 취득했는지 그리고 가상자산과 관련돼서 이해충돌 부분이 없는지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가상자산도 이제는 재산 공개처럼요. 이제 선출직 공직자들도 재산 공개 대상으로 올릴 수 있도록 낱낱이 좀 투명하게 하면 이런 오해들이 없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정도 금액이면 이제 투자가 아니라 투기라고 보기 분명해 보이고요. 만약 이게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있는 재산이었다면 이렇게 거래를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말씀 주신 내용 전적으로 동의하고 거기에 대한 자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까지 확인돼서 국민 앞에 다음번 총선 전에 이르기까지 분명한 확인 절차가 자세한 정보로 전달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선균 영면입니다. 배우 이선균 씨의 발인이 잠시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네,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 안타까움을 남긴 고 이선균 씨의 발인식이 오늘 오전 11시 반쯤 치러졌습니다. 발인식은 당초 예상보다 30분 정도 앞당겨 시작이 됐는데요. 오늘 이 발인식을 비롯해서 모든 장례 절차는 유족과 가까운 동료들만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이 됩니다. 이 조문 이틀째였던 어제까지도 이 영화계 동료들이 이선균 씨의 빈소를 찾아서 눈물로 고인을 배웅을 했습니다. 유인천 문체부 장관도 빈소를 찾아서 이선균 씨와 이 개인적인 인연은 없었지만 배우 선배로서 왔다라면서 이 착잡한 심정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다. 아직 한참 일할 나이고 젊은 나이인데 그냥 마음이 아파요. 비극이지 뭐. 나도 마음이 어렵고 나는 선배 입장에서 훨씬 더 여러 가지로 하여간 좀 착잡하고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일부 이 유튜버하고 취재진들이요, 이선균 씨의 장례식장을 또 기습 방문을 하는 식으로 소란이 빚어지면서 유족 측이 고통을 호소했다고 하죠. 네, 관련해서 이선균 씨 소속사는 어제 공식 보도 자료를 통해 마음으로만 애도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매체에서 장례식장을 기습 방문해 취재하고 또 유튜버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막무가내로 장례식장을 방문해서 소란이 빚어지고 있다면서 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잔혹한 상황이라고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이어서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유가족과 동료, 지인 모두가 원하는 만큼 애도하고 추모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이제 무리한 수사를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선균 씨가 저렇게 비극적인 선택을 한 거 아니냐, 지금 이런 논란이 가라앉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요, 수사의 총책임자인 인천경찰청장이 이례적으로 직접 나서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김희중 인천경찰청장은 어제 긴급 브리핑을 통해서 일각의 비판을 직접 반박했습니다. 고인의 죽음은 매우 안타깝지만 수사는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절차에 따랐다면서 수사 사항에 대한 유출 의혹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또 지난 23일에 진행된 19시간의 밤샘 조사 역시 이 씨 측을 배려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조사 당시 변호인 측에서
고인의 혐의에 대한 조사 및 공갈 사건에 대한 추가 피해 조사를 한 번에 마무리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고인의 진술을 충분히 들어주는 차원에서 장시간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이 참여했고 진술을 영상 녹화하는 등 적법 절차를 준수하며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 이성균 씨가 숨지기 나흘 전인 이 3차 조사를 앞두고 비공개 출석을 요청을 했지만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이 씨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경찰의 공개 출석 요구는 없었다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인천 경찰청의 고위 관계자는 앞서 1, 2차 조사 때처럼 출석하는 편이 모양새가 좋을 것 같았다면서 이 점을 이 씨의 변호인도 받아들였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성균 씨가 정문을 통해 들어와도 언론 인터뷰에 응하지 않는 등 이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덧붙였는데요. 또 이 씨가 이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출석을 할 경우에 취재진이 함께 이동을 하기 때문에 안전사고 문제를 우려를 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윤희근 경찰청장은 어제 특별 승진 임용식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본인의 인생 드라마 중 하나에 출연한 배우라면서 개인적으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심정을 드러냈는데요. 하지만 경찰 수사가 잘못됐다는 데에는 청장으로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이성균 씨 측의 3차 소환조사 비공개 조사 요청을 경찰이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수사 관행과 공보 준칙을 이 기회에 되짚어서 문제가 있다면 보완이 필요하지 않겠냐고도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그런 수사를 비공개로 진행했다면 그걸 용납하겠냐고 기자들에게 되묻기도 했습니다. 이성균 씨의 마약 혐의 사건은 이제 본인이 사망함에 따라서 공소권이 사라졌습니다. 수사 그렇게 종결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씨가 앞서서 이 3억 상당의 돈을 갈취당했다 이렇게 고소장을 내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가 있죠. 이 공갈 협박 관련 수사는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앞서 이성균 씨는 자신의 마약 혐의 논란이 보도된 이후 마약 사건과 관련해 협박을 당했고 3억 5천만 원을 뜯겼다면서 유흥업소 실장 A씨와 다른 여성 B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었죠. 이 사건에 등장하는 B씨는 유흥업소 실장 A씨의 윗집에 사는 20대 여성으로 평소 친분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에게 협박을 당한 이성균 씨는 5천만 원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고요. 또 협박범에게 돈을 전달해야 한다는 유흥업소 실장 A씨에게도 3억 원을 건넸지만 A씨는 이 돈을 협박범에게 전달하지 않고 중간에서 가로챘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협박 혐의를 받는 B씨 같은 경우에는 지난 26일에 영장 실질 심사가 있었는데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검찰이 구인장을 집행해서 이 신병을 확보한 뒤에 어제 구속 심사를 진행을 했는데, 그런데 B씨가 법원에 아이를 안고 등장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속심사에 아이를 동반할 수는 있지만 취재진이 몰릴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아이를 동반한 것이 일각에서는 동정심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비난도 나왔습니다. B 씨의 어제 모습 보시겠습니다. 이성균 씨 공갈 협박한 혐의 인정하세요? 마약 투약 혐의 알리려고 협박하셨나요? 5천만 원 받으셨나요? 이성균 씨에게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왜 도주하셨어요? 이성균 씨에게 할 말 없으세요? 결국 법원은 어제 B 씨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다만 B 씨와 유흥업소 실장 A 씨의 공범 여부에 대해서는 이 유흥업소 실장이 자신을 협박한 사람이 윗집 여성 B 씨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 경찰의 수사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탈옥해서 찾아가겠다입니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이 가해자가 또 재판에 넘겨졌다고 하죠. 네, 귀갓길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성범죄까지 시도해 국민을 공분케 했던 부산 돌려차기 사건 모두가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 9월 대법원이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을 확정한 바가 있는데 이번에 검찰이 추가 기소하면서 또다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피해자를 보복하겠다고 협박하고 모욕한 혐의입니다.
검찰 조사 결과 가해자는 구치소에 같은 방에 수용된 유튜버 A씨에게 출소하면 자신의 사건을 방송해달라면서 탈옥 후 피해자 집에 찾아가 보복하겠다는 등 보복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해당 유튜버가 출소 이후에 이 자신의 채널과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가해자의 보복성 발언을 알리면서 피해자도 이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이로 인해서 피해자가 극심한 불안에 떨어야 했다라고 검찰은 전하기도 했는데요. 이 앞서 유튜버 A씨가 전한 가해자의 발언과 출소 이유가 두렵다면서 극심한 불안을 호소했던 이 피해자 여성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안에 있었을 때 나가서 피해자를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 더 때려주겠다. 저한테 2주 동안 그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얘기를 했고요. 피해자분의 신상을 이렇게 적어놓은 노트 같은 거를 보여주면서 나가면 난 여기 찾아갈 거다 라고 수차례 얘기를 해서 그냥 알지 말 걸 그랬습니다. 죽으라는 얘기랑 똑같은데 출소하면 그 사람 50인데 저렇게 대놓고 보복하겠다는 사람을 아무도 안 지켜주면 저는 어떻게 살라는 건지. 뿐만 아니라 가해자는 구치소에서 다른 방 수감자가 듣도록 큰 소리로 피해자의 외모를 비하, 이 피해자를 모욕한 것으로도 전해지는데요. 검찰은 가해자가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재판에 이번 보복 협박 혐의 등을 병합해서 재판해달라고 청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난 한 해 보도본부 한라인을 애청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수연 프로듀서, 김영욱 작가를 비롯한 제작진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가올 2024년 갑진년은 청룡의 해입니다. 청룡은 힘과 지혜의 주인공으로 긍정적인 변화 그리고 성장을 뜻한다고 합니다. 새해에는 시청자분들 모두 청룡의 기운을 받아서 더 자주 웃고 더 많이 벌고 더 높이 나시길 기원합니다. 저희는 1월 1일은 쉬고요. 화요일인 2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